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목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6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용산 시대를 열었고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국정을 이끌었는데요. 그동안의 국정 성과와 과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민성 공공사회 조사센터 소장 그리고 정효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취임 6개월. 소장님 먼저 총평을 해주신다면.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덕이라는 이 신조를 만든 이제 장본인이라는 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권력 누수 현상, 레임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지지율이 급락하는 취임덕이라는 말까지 이 전례 없는 말을 좀 듣게 한 장본인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느낌은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는 초보 운전자처럼 좀 불안한 6개월 아니었나 이렇게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초보 운전자가 6개월 했으면 이제 좀 더 나아진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직 6개월은 서툴죠.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들을 좀 표방하면서 이제 대통령직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과연 그 장점을 살려서 어디로 갈 건지 하여튼 이정표 없이 가는 내비게이션 없이 가는 이제 국정 이렇게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정효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6개월. 네, 사실 이제 국정 운영 동력이 취임 후 첫 6개월에 집중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신년이 되면 새로운 해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만큼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기대감도 사실 컸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6개월 보여준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은 사실상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난 6개월은 좀 우려스러운 상황의 연속이었다. 6개월이 이제 좀 우려스러운 시간의 연속으로 저는 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소장님이 공정과 상식 말씀하셨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없어서 필요했던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어쨌든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이라는 화두를 이제 던졌고 국민들이 만든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이제 표현을 했고 대선 캠프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보여준 모습은 그렇게 비판했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좀 보여준 그리고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전 정부 때도 그랬다. 야당은 더하다. 이런 정도 답으로 가니 이 문제가 과연 극복될까 해결될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잘한 것 같다. 이것은 참 못했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지를 방금 받아서 뭘 잘했는지 충분히 연구해 오질 못했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사람들 이 기억 속에 6개월 이걸 잘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정효진 변호사께서도 혹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많이도 네. 말고 한 가지만 먼저. 저도 사실 잘했다는 것보다는 시도는 그래도 잘 해보려고 했다. 이제 도어 스태핑 이제 하면서 좀 소통을 해보려고 시도한 부분은 조금 그래도 높이 평가를 하고 싶은데 과연 그 부분이 효과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취임 6개월을 앞두고 방송 3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네, KBS가 의뢰한 조사에선 긍정평가가 30.1%, 부정평가 64.9%, MBC가 의뢰한 조사에선 긍정평가가 33.4%, 부정평가 59.7%, SBS가 의뢰한 조사에선 긍정평가는 28.7%, 부정평가는 63.5%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장님. 20% 후반에서 30% 초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송 3사 여론조사가 대체로 오차 범위 내에서 이
40% 정도 긍정률 보이고 있고 60% 초반대 부정률 보이고 있는데 좀 이례적이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초반 그리고 그게 그대로 또 유지되고 있는데 글쎄요. 참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이제 주변 지인들 통해서 한번 또 6개월이 됐으니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소식을 좀 전해봤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 그리고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한테 지금까지 6개월을 어떻게 봤냐고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지지자들도 그렇고 지지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은 어떤 어젠더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협치가 부재된 상황이 좀 아쉽다. 그걸 두 가지가 공통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부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경제나 정치 부분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이나 어떤 기조, 뭐 어젠더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부분들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일차적으로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새 정부가 됐으니까 이제 협치를 하고 그 이제 상대 당과도 이렇게 협치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대선 공약도 지켜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기대를 하는데 그런 협치의 노력이 좀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원래 처음에는 지지를 했지만 지금은 조금 돌아서신 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지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보셨던 분들도 좀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아젠다 부재 뭐 이걸 중심으로 좀 보면 대선 당시에 투표에서 이 그동안 이제 민주당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었던 20대, 30대 남성들이 윤석열 후보 지지한 게 대선 승리에서 이제 크게 작용했는데 이 낮은 이 30%대 국정 지지율에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거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뼈아픈 부분이 핵심 지지층이었던 20, 30대가 당시에 그 방송 3사 여론조사 출구조사 보면 대체로 한 58%에서 52% 정도 지지를 보였었는데 압도적인 지지죠. 근데 이 최근 이제 아마 3개월 조사한 것들을 평균을 내보면 20대, 30대 남성들이 한 27에서 한 26%, 그러니까 한 30% 정도 지지율이 폭락했다는 게 한 30% 지지대에서도 유심히 좀 봐야 될 테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게 가장 뭐 뼈아프지 않을까. 말씀하신 그 아젠다 부재와 관련돼서 네. 청년들에게 뭘 던져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30대 초반의 지지율 언제쯤 반등의 기회가 올까요? 말미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 지지율이 좀 폭락한 상태에서 낮은 지지율을 그대로 좀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또 반사 이익을 좀 얻어야 될 민주당 쪽 지지로 또 가지 않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안주하면 뭐 저는 이게 회복되거나 반등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라든가 국정 기조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하고 이걸 좀 바꾸려는 것들을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쉽게 이 지지율이 반등하기는 어려울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 이렇게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제 물론 이제 향후 정국에서 국민의힘 뭐 전당대회를 전후로 해서 그런 이제 리더십의 이제 변화들이 있을 테고 소위 얘기하는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좀 다소 받을 수 있겠지만 자체적인 이 동력을 쇄신을 통해서 찾지 못한다면은 반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대응에 관한 방송 3사의 여론조사도 있었는데요. 그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살펴보니까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 모두 부정평가가 70%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0% 가까이 되는 부정평가. 소장님, 이건
다들 예측 가능한 수치였다고 보여져요. 그 뭐 조사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대체로 국정에 대해서 뭐 지지 찬성률 30에 아까 살펴본 부정평가 부정률 한 60% 정도 되는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70%.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 있던 사람들도 이번 엄청난 이 참사에 대해서 뭐 화가 나고 분노하고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이런 것들이 그 한 70%대의 이 평가를 나오게 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혜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어떤 부분들이 이번 정부 대응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체감과 또 이제 주변 분들 반응은 거의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처음에 발표가 났을 때 사고가 발표가 이제 보도가 됐을 때는 이제 그 원인을 정확히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뭐 어떤 잘못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기 어려웠었는데 이후에 보도되는 사정을 보면 그 4시간 전부터 어떤 그 신고가 있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아, 대응이 부족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대응하는 그런 어떤 태도들 보면서 좀 실망스러운 마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 대응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불만을 가지시고 잘못했다고 평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뭐 주변 분들 의견을 들어봐도 한 저의 체감상으로는 한 1대 9 정도 됐었는데요.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제 간혹 있으셔서 대응 자체를 잘했다고 말하시는 분도 한두 분은 계셨는데 대다수는 이거는 그래도 그런 4시간 정도 전에 이미 전조 증상도 있었고 그 이후에 대응 과정도 미흡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3당이 이제 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제 제출을 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는데요. 대통령실이 이 슬픔은 정치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정치라는 것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런 국어 사전적 의미만 봐도 나라를 다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 자체에 대해서 이것을 뭐 이유로 해서 뭐 반대를 한다든지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수사와 어떤 일측에서는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수사라는 것은 어떤 형사상 처벌, 그러니까 위법 행위 중에서도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정도의 그런 중대한 뭐 위법 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지는 것이지만 이 국정조사라는 것은 그 관계 부처가 위법한 것도 물론 보지만 부당한 뭐 행위가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도 함께 조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병행될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타당하지 않았다고 보였고요.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떤 이제 관계 부처들 그리고 이제 광범위하게 그 국정조사를 하려고 이제 그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시정 조치라든지 아니면 변상이라든지 개선 요구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국회에서 또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저는 조금 그 국민들이 전 국민적인 지금 관심과 공분을 그 가지고 있는 사안이니만큼 국정조사에서 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소장님. 그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24일 본회의 때 단독이라도 처리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좀 한 것 같은데 이태원 참사 때문에 잠시 휴전하고 있었지만 워낙 이제 강대강 이 대치 국면 과정에서 참사가 있었고 이제 그게 다시 이 소위 이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된 거라 뭐 여당 입장에서도 밀리지 않으려고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인 입장을 뭐 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제 국민들 기억 속에 그동안에 이제 국정조사가 제대로 좀 진행이 돼서 뭐 그 기능을 좀 발휘한 게 있느냐 뭐 어차피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정치 공방으로 흐르다가 뭐 강제 수사권도 없는데 얼마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겠냐 뭐 그런 지적도 있긴 한데 여론이 이 참사에 대한 국민적 이 뭐 분노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크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이 여당도 뭐 계속 뭐 반대만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MBC 출입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이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께도 이런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그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 불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 탑승을 불허한 게 뭐 국익과 관련된 것 뭐 이렇게 대통령 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기자들 뭐 반응을 봐도 그렇고 보면은 이제 전용기 탑승 자체를 뭔가 시의 특혜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뭐 기자들 언론 입장에서는 이게 뭐 특혜나 시혜가 아니고 비행기는 취재 현장이고 그 탑승을 불허하는 거는 취재를 제한하고 뭐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걸로 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잘못 판단한 것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약간 개인적으로는 약간 쪼잔하다는 생각이 대통령실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단 그렇죠. 말이죠.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렇죠. 대통령이 저 문제가 저런 문제 가지고 물론 이제 MBC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저렇게 제약하고 제한하고 박탈하는 것이 대통령의 뭐 그릇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예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네. CNN 기자 네. 백악관 출입 못하게 했었단 네. 말이에요. 네. 약간 그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뭐 저도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MBC에 대한 평가나 뭐 이런 언론 내용에 대해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언론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것 자체가 언론에 대한 어떤 탄압적인 요소로도 보일 수도 있고 이게 언론의 자유는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이제 민주주의를 위한 자유이기 때문에 가장 넓게 보장받아야 되는 자유라고 하고 또 취임사에서도 30회 넘게 자유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유 보장 측면에서는 좀 더 관대하고 좀 포용적인 태도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협치의 부재와 이제 연관돼서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대방을 좀 포용하고 이제 뭐 설득이나 대화로 이렇게 나가려는 노력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측면이 여기서도 연장선상으로 보이기는 했었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국민들의 알 권리도 좀 침해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조인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분명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통해서 저희 국민들이 이제 보도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한하겠다,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고 이제 하시는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네, 또 이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취재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랄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약간 사유재산 이용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 인식이 이번은 풍산계 논란, 그 반환이냐 또 파양이나 이런 논란에서 보면 이게 사실 근본 문제는 그게 아닌데 자꾸 돈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 전용기에 대한 이해가 이게 충분치 않은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글쎄요 언론사들이 지금 공동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봐야겠지만 뭐 안 되면 다 민항기 타고 가서 취재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국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대통령기를 타고 취재 현장을 가는 게 마치 공짜로 태워주는 것처럼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 취재비 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그 비행기 안에서도 브리핑을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특정 언론사만 그런 브리핑을 못하게
혜택을 안 주겠다라는 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공조란 처사라는 반응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침체의 미분양 위기가 높아지자 정부가 오늘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 과열 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부동산 문제 함께해 주실 감정평가사이신 박정훈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 대표님 이거 방안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발표한 내용을 봤는데 뭐 특별히 예상 외의 내용은 없었고 이제까지 다 상상할 수 있었던 정책안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그 정책안으로 부동산의 현재 거래가 안 되고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네. 특히 이제 뭐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는데 워낙 금리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다시 매수 시장의 활성화가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에요. 지금 그 무주택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이런 뭐 정부 안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뭐 해결할 수 없다. 그 더 다른 뭐 자금을 훨씬 많은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정부에서 지금 중산층이라든가 서민들 이런 고금리 시대에 부동산을 살리려면 획기적인 자금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굉장히 많은 자금을 뭐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전에 그 공공기업들 파산했을 때 살리던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그런 정책들, 획기적인 정책들이 나와야만이 기본적으로 지금 굉장히 옐로우 카드는 이미 넘어섰다. 레드 이전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금융위기라든가 부동산 위기 상황이 지금 금년 말이나 내년에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 예상이 가능했던 정책이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거, 조금의 안화 이런 거 가지고는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더 많은 자금이 투자돼야 된다. 기초적으로. 더 많다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구체적인 금액이야 이제 훨씬 뭐 정책 위반하신 분들이 이제 하시겠지만 뭐 현재 뭐 몇 조 뭐 이 정도 단위는 넘어서지 않을까. 왜냐하면 건설업체, 뭐 제2금융권 뭐 이런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 줄도산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감히 예상하기에는 더 많은 돈을 지금 선투자해서 막아주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게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원래는 이 정책 시행 시기를 내년 초쯤으로 이제 예상을 했다가 앞당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에 대한 어떤 압박을 느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최근 뭐 비상 민생 대책 회의도 이제 뭐 생중계하는 이제 그런 이 경제적인 위기를 좀 느끼고 거기에 대응하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으로 좀 볼 수 있는데 그날 회의에서 이어진 그런 이제 대책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뭐 충분히 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번에 발표를 보면 그 주택 공급 기반 위축을 좀 방지하겠다라는 것 하나하고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애로를 해소하겠다. 그리고 서민 중산층 부담 경감시키겠다. 이 세 개 이제 큰 이 뭐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내놨는데 저는 이제 다른 것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정도의 대책으로 내년 더 뭐 심각해질 그런 위기 상황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회의적이고 오히려 저는 이 서민 중산층에 대한 대책들
자영업자들 포함해서 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는 내지는 불가능해지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커질 거냐에 따른 그 대응들이 오히려 좀 현실적인 좀 준비해야 될 내용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없어가지고 내 집을 못 마련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진 네. 상황에 무슨 혜택을 주겠다는 건지. 이게 현실적인 대책은 뭐 이 사람들에게 뭐 보증을 더 서준다든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뭐 이런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되는 것이지 집을 사는데 뭐 좀 더 완화시켜주겠다 대출을 어차피 고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갚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금리를 뭐 보증제도라든가 금리 완화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걸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만이 이런 앞으로 터질 문제들 미분양이라든가 뭐 서민들의 그 경매 넘어가는 거 은행에 연체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막을 수 있는 지금 막아야 되지 이미 터진 뒤에 이제 하겠다라고 그러면 훨씬 많은 돈이 투자돼도 못 막는다라는 거죠. 네, 사실 이런 위기를 두고 이제 부동산 PF 이제 부실 위험 얘기가 자주 언급이 되잖아요. 정확하게 이게 어떤 것인가요? 이제 PF라는 것이 이제 부동산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게 그 보통 은행에서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땐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물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신용이 좋아가지고 그런 걸로 대출을 받는데 PF는 사업성 어떤 뭐 재개발을 한다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사업성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발생할 소득으로서 이제 그것을 담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PF라는 것이 잘 됐을 때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죠. 제2금융권이라든가 제1금융권도. 그러나 그 사업이 지금같이 고금리라든가 자금이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흔히 말하는 엎어진다. 네.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제2금융권도 어렵겠죠. 거기에 또 투자한 사람들도 어렵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그럼 엘로우 카드가 넘어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견해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PF가 한때 엄청난 붐이 있어가지고 뭐 광주도 많은 PF 사업을 했죠. 뭐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데 네. 그런데 지금 다 완성된 건 아니니까요. 지금 굉장히 위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광주도 정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예.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게 다 지어진 게 아니라 한참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런 상황이 오면 결국은 건설사들이 자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죠. 건설사가 처음에 힘들고 그다음에 지금 그 아까 말한 PF에 돈을 댄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돈을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고 또 그 주택 조합원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그 참여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제죠. 앞으로 이게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성이 됐을 때를 전제해서 지금 PF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근데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 끝까지 가더라도 고금리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더 많은 금리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양이 또 다 됐을 때를 지금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만약에 지었을 경우에는 네. 뭐 상가 건물을 지었으면 다 공실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 PF 장래 현금 흐름을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안 나온다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그러면은 문제가 뭐 일반 은행뿐만 아니라 거기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곤란해지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을 한다고는 했는데요. 이런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를 좀 예상을 그 하십니까? 상품 내용은 제가 솔직히 자세히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떠한 상품이 있는가 뭐 금융권하고 다 협의가 된 상품인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의해서 나온 상품인지 첫째 상품을 내도 뭐 금융권이 협조가 1금융권 특히 네. 협조가 있어야지 그 상품이 유효한 상품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그래서 그 상품이 효과를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내용을 안 한들 그것이 향후에 어떤 효과를 크게 발휘할까라는 것은 힘든 상황이라는 게 가장 지금 뭐 글로벌한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라 지자체라 이런 대폭적인 네. 지원이 없으면은 이걸 뭐 금융회사는 어차피 자기들 영리하는
영리 집단이지 비영리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상품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다들 염려하는 게 줄도산이라는 단어 그리고 도미노라는 단어가 올 거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예. 이러다 왜냐하면 저희가 2008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저희도 겪어봤잖아요. 또 그러죠. 다시 그걸 불안해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줄도산 그 엄청난 그 무서운 단어인데요. 그 어차피 지금 제일 먼저 오는 게 건설회사일 거고 그 사업을 바로 시행하고 있는 시공하고 있는 데니까 그다음에 건설회사가 힘들어지면 당연히 거기에 보증을 섰던 그 은행, 금융권이 힘들어질 거고 뭐 이런 게 이제 줄도산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뭐 건설회사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현실이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만약에 부도가 난다. 그러면 줄도산이 그건 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 정부도 막을 수 없는 거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2008년도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2008년 그 금융위기 때 미분양이 많이 났어요. 네. 광주의 예를 들면 2008년에서 2010년에 굉장히 그 공급을 처음에 아파트들을 공격적으로 지었는데 미분양 사태가 나가지고 특별 분양해가지고 굉장히 그 기억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20-30%씩 막 다운해서 팔려고 해도 안 팔렸던 현실인데 그러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닌데 그런 분위기가 현재 지금 조금 있지 않는가 그렇게 우려되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이제 광주의 그 많은 공급 초과 공급이지 않느냐. 어떤 분들은 초과 공급이 아니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초과 공급인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냥 무분별하게 재개발됐고 PF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분양은 현실적으로 다가온 문제가 아닌가. 내년, 내후년, 네. 2년 동안은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네, 이어서 시청자가 주목한 뉴스 탑10 함께 하시겠습니다. 뉴스 탑10 오늘은 국감장에서 벌어진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 기사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통령실 국감을 대하는 참모진들의 태도를 비판했는데요. 특히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사이 오간 웃기고 있네 메모와 깔깔 크크 웃은 참모진들의 태도는 윤석열 정부의 맨얼굴을 보여준다며 대통령이 국회를 좋은 태도로 대하지 않으니 참모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수본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일선 소방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이번 참사에 떳떳한 소방관은 없지만 일선 지휘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소방관 7만 명 전체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특히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아무도 없던 참사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한 인물이라며 꼬리 자르기 수사 즉각 중단, 진짜 책임자 규명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정부에 반환한 풍산계에 대한 관심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서 직접 풍산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 기록물을 제3자가 관리 위탁할 근거가 없어 법 위반 소지 우려 때문에 풍산계를 우선 정부에 인도한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풍산계를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적절한 관리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흙탕물 정쟁을 만들었다며 정치권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탑10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소장님, 이 정말 꼬리 자르기라는 게 너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은 누구나 국민이라면 공감할 것 같아요.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닌가 하는 건. 워낙 상상하기 어려운 뭐 큰 참사 앞에서 어쨌든 본능적으로 책임을 좀 덜 지려고 이거는 이제 뭐 대통령실부터 총리, 행안부, 경찰청, 소방당국 할 거 없이 그다음에 지자체, 용산구까지 그 뭐 아픈 일은 이제 일인데 나는 조금 거기서 책임으로부터 좀 법적으로는 좀 더 자유로워하겠다라는 그 각 집단 간의 그런 이 움직임도 좀 있고 네. 그
최고 책임자인 이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좀 책임을 묻고 갈 것인지, 그리고 본인은 어느 정도의 좀 책임을 질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분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빡빡한 얘기, 이태원 참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3당이 어제 국정조사서를 제출을 했는데 요구서를 어떻게 보시나요? 국정조사 해야 되나요? 저는 기본적인 입장은 네.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네. 거기에 따라서 불충분하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네. 분명한 것은 이런 경찰 조사가 빨리 진행되어야만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 그럼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참사 피해자들 이름도 영정도 없는 곳에 국화꽃 분향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면서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겠냐라고 했는데 이름하고 얼굴을 공개를 하자는 건데 유족들이 동의를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모두 다 공개하고 이런 거는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거든요. 피해자분들의 그런 가족들이 모임이 있다면 거기에 묻고 거기에 결정에 따라야 될 그런 부분이지 정치인이 무조건 하자 말자 이렇게 주장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개하자는 쪽의 논리는 이런 것 같습니까? 진정으로 뭐 추모하고 애도를 하려면 그 돌아가신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뭐 추모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자면은 세월호 참사 때 그 단원고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뭐 그림이나 뭐 이런 걸로 남기고 기록하고 하는 것도 뭐 그런 취지 아니냐. 그리고 9.11 미국 참사 테러도 마찬가지고 유족들이 동의한다면 그렇게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 네. 정말 그분들을 위한 추모의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기 위해서 네. 그 영역에 어떤 새로운 상징을 만든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피해자들이 지금 뭐 156명 사망자 이렇게 집단으로 뭉뚱거려져 있는 거랑 각각 개개인의 사연과 뭐 얼굴 이런 이름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은 국민들이 받는 어떤 그 뭐 마음의 영향 뭐 여론 이런 게 어쨌든 국민의힘에 아주 안 좋게 돌아갈 것 같으니까는 이게 정치적 폐륜 프레임을 씌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박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분명한 것은 이것은 정말로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그 참사 희생자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의 그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이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겠다. 정치권에서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럼 이거는 민주당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민주당이 정치적 이득도 계산하고 이런 뭐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원들은 정말로 잘못했던 사람들 제대로 문책하고 네. 다시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분도 계시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걸 정쟁으로 이용을 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자 이런 분들도 다 계십니다. 내일부터 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가시잖아요. 그 아세안이랑 G20 참가를 하는데 지금 1호기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들은 뭐 탑승 불가 뭐 이렇게 어제 저녁에 문자로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MBC에서 뭐 여러 가지 좀 네. 편파적인 보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일종의 경고 조치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경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을 계기로 MBC 내부에서도 네. 과연 어떤 점들을 잘못된 점들이 있다면 네. 바꿔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고하고 고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그 보도 금지 조치, 취재 금지 조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취재는 가능합니다. 취재를 불허한 건 아닙니다. 네네. 취재를 불허했으면 이건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저는 그 정도면은 네. 충분하고 일회성으로 그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다 떠나서 이제 자막 조작 뭐 논란 이런 게 언급을 이제 뭐 이유를 들었는데 이런 걸 다시 소환하는 게 뭐 윤석열 정부에 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며 그리고 가령 이런 게 국경 없는 기자회 이런 뭐 국제 언론 단체에 알려지면은 이거 괜히 또 필요 없는 망신을 자초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 MBC 뭐 싫다 밉다 그러니까 너 뭐 우리 비행기 타지 마 내 비행기 타지 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네. 일단은 이걸 보면 취재 금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취재 금지면 이거는 문제가 되고 저도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편의 제공을 네.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건 굉장히 그 경징계 내지는 그냥 경고 정도의 의미라고 봅니다. 언론의 탄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편의 제공을 하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 네. 그건 충분히 가능하고 외국에서도 네. 그 사실은 과연 이것을 계속 하는 것인가 또 다른 추가적인 어떤 제재 조치가 있는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그런 게 없다면 저는 외국에서도 이걸 언론 탄압이라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당대표 나오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대는 근데 언제 하나요? 지금 뭐 시기가 뭐 한동안 말이 있더니 지금은 1, 2월에 할 거면은 지금쯤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만약에 전당대회를 네. 한다면 가장 먼저는 이번에 12월 내로 예산국회, 정기국회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아마도 2월 정도면 제대로 대표를 뽑을 수 있을 겁니다. 빨리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근데 네. 그 시기를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네.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재보궐선거 끝나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6월 정도에 대표가 뽑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전대 시기가 약간 미묘한 게 말씀하신 대로 보궐선거가 끝나고 한 5, 6월쯤 하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장관으로 가 있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1년이 됐으니까는 약간 소폭 개각 뭐 이런 명분 속에 예를 들자면은 뭐 한동훈 장관이나 권영세 장관 이런 분들이 그 전대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뭐 명분 같은 게 만들어지는 시기가 될 수도 있어서 그건 전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결심 그리고 또 장관의 결심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저는 뭐 개개인 장관분들에게 말씀을 뭐 어떤 평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왜 당대표가 되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면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왜 당대표가 돼야 되나?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0가지도 넘습니다만 네.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정말로 첫 번째는 네.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 여당 당대표가 되면 그것이야말로 변화의 상징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된들 여당이 변했다고 국민들은 모두 다 못 느낄 겁니다. 네. 저는 변화의 상징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는 지난 10년간 네. 스윙보터 중도층이라고 합니다만 10년 동안 정말 그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분들에게 소구력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네. 이분들이 그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분들이 수도권인데 이번 총선은 수도권 승부입니다. 네.
남쪽 지역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니까 보니까 수도권의 중도층이 승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이미 지난 2016년에 제가 국민의당을 만들면서 네. 제3당으로 성과를 낸 실적까지도 가지고 있다. 저는 정말로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세 번째로는 네. 저는 잠깐만 10가지가 너무 많아갖고 그중에 하나 추리려니까 어려우신 건가요? 네. 네.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공천 파동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당이 네. 실패했던 이유는 내부에서 갈등과 공천 파동 때문입니다. 당대표가 된 사람이 자기와 친한 사람을 심으려고 하면서 공천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제가 심어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네. 저희 편을 이렇게 공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이기는 공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이제 당 대표 뽑는 전대 제1 그라운드 룰 절대 규칙은 유승민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라운드 룰이 차기 대선 후보는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차기 대선 후보는 안 된다는 건 굉장히 한가한 이야기입니다. 한가한 얘기다. 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총선이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골든타임은 총선에서 일당이 됐을 때 그때 찾아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이기는 것이 중요해서 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모아서 총선에서 이겨야 대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는 안 된다. 이런 것은 굉장히 한가한 이야기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보통 대선 1년 전 총선 같으면 그 말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다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요. 네. 승리한 저 당대표에게 몰리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3년이나 남았습니다. 3년 동안 당대표가 2번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사치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저보다 대통령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없다, 깊은 신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뭐 어떻게? 네,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네. 이룬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이해의 폭이 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할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만 된다는 그 절박감은 네. 제가 제일 강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지지율 놓고 보면은 뭐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이 1, 2등 다투는 것 같고 의원님은 약간 그 뒤에 있는 것 같은데 당선 대표 되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나오시면? 저는 대표될 자신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 뭐 메이저 방송사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네. 일반 민심으로 보면 제가 2위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그 지지자들만 놓고 보면 또 제가 2위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 포지션이기는 합니다만 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제 데이터로 계산을 해보면 3명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과연 유승민 전 대표가 출마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지금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 위원장이 지금 현재 장관 대우를 받고 있는 분으로서 과연 출마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3강 이외에는 거의 굉장히 미미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당원의 선택을 받을 생각입니다. 나경원 대표는 뭐 직책을 맡은 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 자체가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출마야 그냥 본인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만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출마했으면 좋겠다. 아니 1등 하고 있는 사람이 안 나오면은 의원님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여러 사람이 나오면 또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제가 비록 어렵다고 하더라도 네. 당 전체가 흥행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거 하나만 뭐 저 대표님 관계자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호남 예산 지킴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은근슬쩍 해주고 가셨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사실 지금 현재 예산 시즌이다 보니까 여러 지자체장 분들이 네. 각 의원실에 다니면서 그 지역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저는 특히 예전에 국민의당 시절에 알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만나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예산들 네.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의원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려고 네. 지금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누구한테 이렇게 밝힌 적은 없습니다만 네. 그게 또 알게 모르게 시장님들 통해서 소문이 났었나 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자주 나와서 좋은 말씀 들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